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자균 회장님은 제가 2009년 스마트 그리드 협회를 회장님을 맡으시면서부터 제가 좀 많은 배움을 가졌는데요. 또 학교 교수님으로 계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는 최근에 결성된 어떠한 어떤 모임, 포럼보다도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뭐 거슬 수 없죠. 거슬 수 없는데 이건 지금은 산업계가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고요. 오늘 제가 뭐 정부 정책을 대변하는 그건 아니고, 제가 인수위 때 이 분야 12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는 우리 건기석 과장님, 박태현 과장님, 과기부 산자부 제가 만나 뵀던 기억이 나는데, 12개 부처의 새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을 취합을 하고 선별을 해서 당시 당선인께 보고를 드리고, 또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 특사로 다녀와서 그분들과 나눈 말씀 등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 주종을 좀 이루겠습니다. 아직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가버넌스가 아직은 최종적으로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정책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정부의 이 정책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를 다녀오셨고, 또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정상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그린 어젠다가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준비한 게 아닌가 그러는데, 큰 방향은 이런 게 될 겁니다. 질서 있는 전환, 책임 있는 실천, 그리고 지금 이 새 정부가 과학기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불가결한 국가, indispensable Korea가 돼야 되고, 탄소 중립의 실현 과정에서 그거를 구체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인데, 이 조지 소로스 다 아시죠? 이제 91살이시던데 지금 자기가 2차 세계대전도 겪고 나치의 경험도 있지만 지금이 가장 불길한 느낌이 든다. 지금과 같은 그 국가 간의 갈등 속에서 에너지 쇼크가 오면은 사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기후변화와 같은 정말로 실존이 걸린 문제를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당면 현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이재용 그 삼성그룹 부회장이 유럽 다녀와서 실제 유럽에 가 보니까 훨씬 문제가 심각성을 느끼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하시던데요. 다보스에서 제가 좀 가진 체감은, 저도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평화로운 우리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 여파가 아주 무섭게 몰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에너지 분야에서 제일 지금 높이 평가하는 분이 다니엘 이엘긴이라고, The Price, The Quest, 얼마 전엔 New Map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지금이 에너지 안보라고 여기서는 에너지 수급입니다. 에너지 수요 공급과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충돌하는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독일이다. 시간이 되면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오늘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맥켄지의 표현을 들면 이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이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의 충돌과 블록화 그리고 세계 1위의 배출 국가인 중국, 2위인 미국 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텐션 속에서 이 분야의 협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교차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탄소 중립 정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새 정부 출범 전날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님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은 이어가야 될 정책인데 과연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근데 이게 Impossible Presidency라는 게 미국 책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의 공직자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미국의 대통령도. 왜 그러느냐? 정말 중요한 일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미국은 4년마다, 한국은 5년마다 이렇게 쇼텀하게 정책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그런 거죠. 오늘 임진 원장님 나와 계신데 대한상의의 이 Sustainable Green Growth Institute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탄소 중립을 할 때 한 2, 30년간은 굉장히 페인풀하고 들어가는 돈도 막대합니다. 2,60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은 아마 2045년으로 예측을 하셨던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장기적인 이익을 내다보고 지금 쇼텀하게 투자를 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따라서 이 산업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기묘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제프리 삭스라는 분하고 제가 간헐적으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 앙트레프레너십이 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앙트레프레너십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퍼블릭 앙트레프레너십, 소셜 앙트레프레너십 이 3자가 지금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글래스고우에서 대한민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2050년 탄소 감축도 중요하지만 목전에 둔 게 2030년 40% 컷인데요. 사실 8년 남은 겁니다. 이게 8년. 근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저도 뭐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탄소 중립에 합류한 건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 보십시오. 여기 이원희 의원님 계십니다만 대통령이 이걸 선언하신 게 국회에서 2020년 10월이었어요. 딱 1년 만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이게 사실 한 유럽 같은 경우는 십수년, 뭐 수십 년간에 이어져 온 과정에서 나온 거고 그런데 딱 1년 만에 나오니까 이 탄소 중립의 이 구체적인 소요 비용과 예산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대한상의에서도 얼마나 돈이 드는 거냐 따로 저 임진 원장님은 한국은행 출신이신데요. 나름 다시 추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가 아무래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가서 얘기는 하셨다고 해요. 한 번, 두 번 정도. 근데 그게 끝. 이게 어떻게 녹아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부족했고 특히 야당 그 당시 야당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거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이 중요한 국가적인 또 다음 세대가 걸린 정책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의 부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게 기술 중립성,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기술은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야 한다는 게 IEA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하나의 원칙입니다. 모든 기술을 올려놓고 근데 우리는 원전은 안 돼. 탈원전 또는 감원전을 전제로 이런
정책을 짰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정합성, 현실성 등이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즉 다음 정권이 탄소 중립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내재가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수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덜어내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내용적으로 고쳐야 될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인수위 차원에서 했는데요. 사실 이 숫자가 조금 그저께 발표된 것 때문에 수정이 됐습니다. 40%를 줄려면 매년 4.17%씩 줄여 나가야 됩니다. 매년. 그런데 작년에 수정된 발표가 어제 있었죠. 3.5%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2022년부터 사실은 매년 5.48%를 줄여 나가야 되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 온실가스 40% 감축을 발표를 했지만 그래서 4% 이상씩 줄여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4%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 컷을 달성하려면 5.5% 가까이 매년 줄여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목표 달성과는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진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원전과 온실가스 배출의 상관관계는 뭐 이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에 온실가스 배출이 2.5%가 늘어났고요. 2018년에도 2.3% 늘어나다가 원전 가동률을 높인 2019년에 마이너스 3.5%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한전의 원가의 80%를 차지하는 게 전력을 이제 사오는 비용인데 이 월전이 가장 값싼 연료인데 그 감소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최근에 우크라이나로 인한 화석 연료 가격의 급등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5년 동안 13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특히 탈원전 원전 가동률을 줄인 대신 LNG 구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이 이제 한전의 부채가 아주 급증하게 된 주 원인이고요. 오늘 여기 그 김숙철 부사장이 와 계십니다만 이 한전의 데이터를 저기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시나리오 그다음은 매년 4에서 6% 전기요금 압박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장기적으로 그대로 보면 지금보다 한 5배 이상 2050년에 전기 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저는 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탄소 중립 아주 좋은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좀 뼈아픈 조치, 인기가 없는 정책 같은 것들이 좀 없었어요. MB 정부 때 녹색 성장 차원에서 7차례 전기료를 인상했습니다. 7차례. 조금씩 욕을 먹어가면서 특히 집권당에서 욕 바가지로 합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나 경제 큰 충격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대선 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는데 그걸 손을 안 댔던 거죠. 얼마 전에 한전 사장이 뭐 그런 걸 토로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차례 인상을 요청했는데 딱 한 번 들어줬다. 그게 4월 대선 후에 연료비 연동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탄소 중립 정책을 이어가되 정책 수단,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잠정 결론이었고요. 근데 대전제는 이건 절대적으로 초당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화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Orderly transition, 질서 있는 전환, 책임 있는 실천입니다. 만약 그 문재인 정부에서 독일과 같이 한 20년 가까이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탈원전을 갔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전력 수급 계획이나 에너지 기본 계획 여러 가지 절차 등을 건너뛴 채 이런 정책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새 정부도 법과 절차를 잘 준수하면서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질서 있는 전환이 돼야 된다.
그게 속도가 조금 느리게 보일지는 몰라도 토대가 탄탄해야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뼈아픈 경험입니다. 제가 MB 때 녹색성장 솔직히 좀 푸시를 많이 했는데 사회적인 견고한 합의가 없고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업계로부터의 탄탄한 파트너십이 그래서 절대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predictability, 특히 이제 시장의 가격 시그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 다이내믹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실제 이거는 굉장히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 주도 성장,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 혁신 성장을 하겠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키워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측 가능성이란 말이 이게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저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고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사실 경제학자들은 이 프레딕티빌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동의하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제로 에미션으로 나가 있지만 거래 업체들 다 못 따라갑니다. 딜러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근데 이런 사회안전망 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큰 면에서 경제 안보. 그래서 이게 오더리하게 가야 된다. 예측 가능하게. 그다음에 책임 있는 실천. 이게 실현 가능한 감축과 똑같은 얘기긴 한데 리스폰시블 해야 된다. 아주 큰 숫자를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놓고 지켜지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실천적으로 축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 자리가 특히 이제 과방위와 함께 한다는 게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과 합리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술 혁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이 돼야 된다. 이 오늘 오후에 그 우리 김종남 원장님이 의장으로 계시는 기후 기술 기본 계획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연말까지. 여기에 초격차 녹색 기술이 우리 한국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산업계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바로 혁신을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반성을 하자면 정부가 정책은 발표하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이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실제 되겠지 하고 믿고는 있는데 실제로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전반적으로 취약해요. 그래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성과 평가 실제하는데 R&D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꾸 좀 분파화돼 있는데 지금 모토는 그 좀 범부처의 전 주기적인 R&D 전략, 항상 리뷰할 수 있는 뭐 10년, 20년 단위를 지금 오늘 기준으로 고정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임기 중에 좀 약해 보일지 말하지만 불가역적인 그 탄소 감축 체제를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야 합의를 토대로 다음 정부 탄소 중립은 6명의 대통령이 해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그걸 탄탄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올렸고요. 자, 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얼마 남았습니까? 한 5분 남았는데? 5분? 예, 기술 중립 관점에서 이제 에너지 믹스를 다시 짜야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 그리고 그 이전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탈원전을 극복하는 건 좋지만 재생에너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지금 RE100, CBAM 이런 것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예측 가능하게 충분히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할 기본적인 개혁 조치로 전기 요금 결정 기구가 이제는 독립돼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전기 요금 가지고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파퓰리즘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을 물가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은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치 하나만큼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제프리 삭스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가격 설정 기구는 이제는 FRB 수준으로 완전히 독립시켜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속에서 지금 이 정부에서 2차례 인상을 했고 가을에도 또 하겠죠. 근데 그렇게 좀 베풀어 주듯이 전기요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 그런 것처럼,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독립적인 기구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설치가 되기를, 그게 이 가격 시그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주 사례는 시간 관계상 성립하겠는데, 이게 이제 바로 구자긴 회장님께서 스마트 그리드, 제주에서 그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증 프로젝트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시가 돼서 많은 것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이고, 제가 제주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저도 이 문제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뒀고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에너지 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 종래에는 육지로 재생에너지를 송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작년에 45차례 재생에너지를 역송전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걸 앞으로 크게 키워서 대한민국의 녹색 에너지 허브 몇 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는, 저는 앞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게 HVDC 등등에서 아주 볼륨이 있게 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태양광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이제 녹색 기술입니다. 다 좋은데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술이다. 그래서 차세대 원전, ESS, 전력망, 그 다음에 이제 CDR이라고 뒤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제 카본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 특히. 그리고 단순히 카본을 그 스토리지, 캡처 스토리지에서 컨버팅하는, 탄소를 다른 물질로 만드는 분야가 지금 굉장한, 아직은 미약합니다만 문제를 풀 어떤 판도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 육성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카이스트로 돌아갈 텐데, 저희가 녹색 기술을 중심으로 이 대학원을 굉장히 키울 예정입니다. 스탠포드는 존 도어라는 분이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10억 달러를 쾌청을 해서 이 분야 인재를 키우고 있어요. 기술과 인재 상관관계는 제가 우리 대전문가들 앞에서 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거는 빌 게이츠가 세운 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인데요. 우리 나경원 의원이 특사 단장이었고 5개 주목하고 20억 달러 정도를 모아놨는데, 차세대 원전, 그린 수소, 차세대 배터리, ESS, 다크,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다음에 그 항공을 위한 친환경 연료, 요거를 5대 중점 분야라고 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존 캐리가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기후 분야에서는 이 존 캐리가 사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서 막전 마쿠에서 하고 있는데, 8개 분야의 퍼스트 무버스 코올리션, 이미 이제 미국, 일본, 인도, 영국, 싱가포르 등 가입돼 있는데 이겁니다.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해운, 그 항공, 그 다음에 카본 디옥사이드 리몰,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녹색 기술을 먼저 좀 공동 구매력으로 스케일업 해주자. 이게 한국 산업계, 한국의 제조력을 감안할 때는 굉장히 한국한테 도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보고가 됐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인데요. 이게 2020년에 사실은 존 캐리가 기후에 관해서는 중국하고 협력할 거로 내다보고 쉐진하 특사랑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서로 같아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고 있는 분야가. 지금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따로따로 가고 있지만 이런 것도 중국이라는 것을 그 100% 디커플링으로 보아서는 조금은 우리는 미국과 기술을 함께 가야 되겠지만 좀 넓게 보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이걸 올려놨습니다. 녹색 금융을 본격화해야 되고요. 이건 좀 더 제도가 가듬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한국은행 이창양 총재가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녹색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국은 여기서도 글로벌 협력을 본격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 동맹 지금 한 덴마크 동맹을 통해서 GGGI라는 국제기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미 간의 동맹 차원에서 이걸 가져가자는 거고요. 아까 FMC, GGGI 상호 가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한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Global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말이 좀 깁니다만 글로벌한 의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의 동맹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는 정상들의 하이 폴리틱스 의제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바이든 쪽의 어떤 요청이 더 강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미 SMR이나 배터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광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물 안보 파트너십 그리고 6월달에 얼마 전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여 개국 주요국 기후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제 비료, 식량까지도 같이 좀 도모해 보자 뭐 이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하는 걸 전략적으로 정말 재구성을 잘 해서 국가적인 통합적인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부처별로 돼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는 이제는 미국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권력이 달린 패권의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처가 다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총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그런 체제고요. 제가 유승훈 교수님 칼럼에서 이 통합적 가버넌스 지금 보면 미국은 백악관이 이걸 이끌어가고 있고요. 독일은 경제 기후 부총리 제도를 만들었어요. 독일의 최상위 가버넌스, 영국, 프랑스 다 그렇습니다. 최상위 가버넌스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 탄중이 구성하면서 의장을 맡아 주십시오. 그랬던 얘기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한 클릭 낮아졌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사실 그만큼 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조 원이 아니라 수조 달러가 걸린 판으로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뭐 김성호 소장님 연일 그걸 잘 알려주고 계신데 아주 큰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보면 백악관에 이건 백악관 소속들의 조직이에요. 자, 이 다니엘 옐긴의 얘기를 결론적으로 한국은 한국의 독보적 분야를 더 강하게 해라. 그러니까 녹색 기술 새로운데 승부를 걸고 한국은 아까 제조 역량, 특히 엔지니어링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걸 결합하면 이현우 의원님이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인 능력으로 보면 한국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우리 경제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고요. 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제일 간단한 건 공장을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게 초당적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대단히 필요하고 녹색 성장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 합쳐졌는데 이게 80여 개국이 확산돼 있는 배경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실 온실가스 감축이 2015년까지 쭉 내려왔었어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서 한번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새 정부가 국제적으로 내거는 게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인데 좀 말이 어렵다면은 이렇게 쉽게 지향점을 함께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reliable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reliable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있어야 제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indispensable 코리아가 돼야 하고 오늘 산업계의 탄소 중립
K 포럼이 바로 그것을 구현하는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논의 과정에서 나중에 참고로 올려놓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